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깊은 산속. 비바람이 몰아쳐서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날, 축축하게 젖은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땅을 치며 울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인의 이름은 서연.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되었고 시아버지를 친부모처럼 모셔온 가련한 여인이지요.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있는 동안 그 뒤에서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연의 아주버니인 박주와 그의 부인 김윤서였지요. 박주가 낄낄거리며 말합니다. 아이고, 재수씨. 그렇게 울어봐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겠나. 그렇게 정성껏 모시면 뭐하나. 남겨준 건 그 잘난 무덤 하나뿐인데 이제 보따리 싸서 나가야지 뭘 어쩌겠소. 윤서 또한 지지 않고 거듭니다. 내 평생 이런 꼴은 처음 보네. 효부 소리 듣더니만 결국 손에 쥔 건 흙더미뿐이니 아버님도 참 속도 없으시지. 동서, 이제 그만하고 방이나 비워줘. 우리도 이제 집 정리 좀 해야 하니까. 서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젖은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훤칠한 키에 기계가 넘치는 김진석이라는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진석이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애틋하고 따뜻한지 보는 사람 마음까지 다 녹아내릴 지경이었지요. 진석의 손을 잡고 밝게 웃는 서연의 모습은 예전의 그 처량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광군들에게 끌려가는 두 사람, 바로 박주 부부가 보입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은 흙빛이 되어 살려달라고 빌고 있네요.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에게 고장 무덤 하나만 상속받았던 서연, 어떻게 그 모진 시련을 견디고 사랑과 재물까지 얻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9일 전 서연의 시아버지 박석 영감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박 영감은 이 마을에서 꽤나 떵떵거리는 부자로 알려져 있었지요. 비옥한 논밭이며 으리으리한 기와집까지 그가 가진 재산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에게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지오겹 키운 아들 박주는 욕심만 많고 사람 됨됨이가 부족했고 며느리 윤서 또한 재물에는 밝으나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의 아내인 서연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몸이 됐으나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를 밤낮으로 극진히 보살폈지요. 서연은 아침이면 시아버님의 요강을 비우고 점심이면 입맛에 맞는 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이면 추운 방에 불을 떼고 시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아버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신지요? 어서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마당에 핀 꽃 구경도 하셔야죠. 박 영감은 서연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박 영감의 눈빛은 깊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착한 며느리가 욕심 많은 큰아들 내외에게 어떤 수모를 당할지 뻔히 보였지요. 박 영감의 숨이 가빠지던 날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힘겹게 박주와 그의 처 그리고 서연을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박주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슬퍼하기는커녕 박 영감이 품속에서 꺼낼 문서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박 영감이 쉰 목소리로 유언을 남깁니다. 주야, 네가 장남이니 이 집의 기와집과 모든 문전옥답 그리고 가득 찬 곳간은 다 네가 가져가거라. 박주의 얼굴에 금세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인 윤서는 옆에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저 슬플 뿐이었지요. 박 영감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그동안 이 늙은이를 참으로 정성껏 모셨구나. 하지만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저 뒷산 산기슭에 있는 내 무덤 하나뿐이로구나.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겨우 무덤 하나라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정성껏 모신 서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주와 윤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감이 노망이 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사실은 미웠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됐든 자신들이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니 아주 신이 난 것이지요. 박영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죽고 나서 49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 무덤을 찾아와야 한다. 무덤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하거라. 만약 단 하루라도 어기거나 네가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무덤의 관리권은 즉시 추에게 넘어갈 것이다. 알겠느냐? 서연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아버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재산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 제가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옵소서. 그렇게 박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부터 박주 부부의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상주 노릇도 대충 하던 박주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연을 안방에서 밀쳐냈지요. 어이, 재수 씨. 똑똑히 들었지? 아버지가 재산은 다 나한테 주셨소.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하시게. 무덤 관리권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매일 산에나 가든가. 윤서도 팔짱을 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동서. 아버님도 참 매정하시지. 그러게 핏줄이 중요하다니까? 그동안 수발들게 하고는 겨우 무덤 하나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어때? 괜히 헛고생하지 마. 박주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무덤 하나만 받은 서연이 바로 짐을 싸서 떠날 것이라고 믿었지요. 재산은 모두 자신들이 차지했으니 서연이 무덤을 지키면서까지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댁의 모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달랑 무덤 하나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된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시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지요. 서연은 시아버님이 생전에 거처하던 작은 방 귀퉁이에 짐을 내려놓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보며 혀를 찼지요. 불쌍한 여편네 같으니 그 고생을 하고도 무덤 하나만 받았다니. 박영감도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은 집 한 채라도 남겨주시지.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아주버니 부부의 차가운 눈총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버님과의 약속인 49일이라는 시간뿐이었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최대한 정갈하게 차려입고 직접 만든 향을 챙겨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무덤 앞에 도착하면 정성껏 향을 피우고 시아버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지요.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마당에 심어두신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잘 익으면 아버님 상에 먼저 올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도포를 가림막으로 하여 향을 피웠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에는 조상신이 더 잘 나타난다고 믿었으니 더 정성껏 모셨지요. 아주버니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전연 좀 보라고. 며칠 하다 말 줄 알았더니 보름이 넘도록 저러고 있잖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윤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박주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버님이 평소에 전현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고작 흙더미만 주셨을 리가 없어. 혹시 저 무덤 밑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겨두신 거 아닐까? 박주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무덤 밑에 보물이라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들도 수군대더라고. 동서가 저렇게 극성인 걸 보면 분명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서연의 순수한 정성은 탐욕에 찌든 이들의 눈에는 그저 보물을 지키려는 욕심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니 부부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곡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그냥 떠나기를 바라고 모욕을 주려는 것이지요. 여보, 재수 씨 좀 보라고. 아직도 저 구석방에서 꼼짝을 안 하네. 무덤 하나 지키겠다고 이 집에서 계속 버티겠다는 건가? 박주가 툇마루에서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부인 윤서도 입술을 삐죽이며 맞장구를 쳤지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이나 관리하라고 하셨으니 솔직히 이제 이 집과는 남남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든가 어디 딴 살림을 차려야지. 저렇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오르내리는 꼴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파요.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살던 그 집. 비록 지금은 가시방석 같은 작은 방 한 칸뿐이었지만 서연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 무덤을 찾아 향을 올리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려면 산기슭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집을 거점으로 삼아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한쪽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몇 술 뜨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아주버니 부부의 비아냥거림은 이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지요.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서연의 정성이 깊어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박영감네 며느리 말이야. 매일같이 산에 가서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던데. 비가 와도 거르는 법이 없다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박영감이 보통 여우인가. 그렇게 정성껏 모신 며느리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겠지. 겉으로는 무덤 하나 줬다지만 그 밑에 금송아지라도 묻어둔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저 젊은 여편네가 미쳤다고 그 험한 산길을 매일 가겠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무덤 밑에 보물이 있다느니 박영감이 생전에 모은 황금을 다 거기 묻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아주버니 부부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주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서연이 집을 나가지 않는 것도 매일같이 산을 오르는 것도 모두 그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믿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채비를 마치고 산으로 가려는데 형님 윤서가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소엔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하던 사람이 웬일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요. 동서, 고생이 너무 많네. 벌써 보름이 넘게 산을 오르내리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을 텐데 말이야. 오늘은 내가 대신 가서 아버님 향을 올려줄 테니 동서는 좀 쉬게나.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윤서의 눈은 서연의 손에 들린 향 주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마음은 감사하오나 아버님과의 약속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향을 올리고 절을 드려야 아버님께서도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윤서의 얼굴이 금세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윤서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전연 적어 보라고. 내가 대신 가겠다는데도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걸 보니 분명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몰래 지켜보던 박주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아버지가 전현한테만 몰래 무슨 말을 한 게 분명해. 안 되겠어, 임자. 전현이 겁이 나서 제 풀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평생 저 보물을 구경도 못하겠어. 그날 밤부터 박주의 음흉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주는 마을의 왈패 하나를 불러 은밀하게 돈을 쥐어주었지요. 서연이 산에 오르는 길목에서 겁을 주고 무덤가 근처에도 못 오게 방해하라는 짓이었습니다. 서연은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평소처럼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속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지요.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기괴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애구머니나. 저게 뭐야? 서연은 멈춰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는데 어제는 보지 못했던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 같은 것들이 무덤 주변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무덤 바로 옆까지 이어져 있었으니 서연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서연은 정말 무서웠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밤새 누가 다녀갔는지 무덤가에 흔적이 많사오니 제가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고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니 얼른 내려가라. 한 번만 더 오면 제명에 못 죽을 줄 알아라.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분명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주버니 박주와 마주쳤습니다. 박주는 서연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지요. 재수 씨,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산에 귀신이라도 나타났나 보지. 아버지가 재수 씨 고집의 하늘에서 경로하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그러다 진짜 장례 한 번 더 치를 수도 있어.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산길에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 내려와 서연을 덮칠 뻔했고 또 어느 날은 누군가 뒤에서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지만 서연은 매일 어김없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주버니 부부는 이제 조바심이 났지요.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서연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마을에서는 박영감이 며느리에게만 비밀 지도를 남겼다는 괴상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49일이 얼마 안 남았어. 전현이 저렇게 버티다가 약속한 날이 되면 보물을 챙겨서 도망갈 게 뻔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지 않겠어? 윤서가 박주의 팔을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박주의 눈에도 살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임자 말이 맞아? 이제 더는 못 참아. 내 아버지가 남긴 보물을 왜 천연히 가져가냔 말이야. 49일째 되는 날 아예 무덤을 통째로 갈아엎어서라도 보물을 찾아내야겠소. 하지만 서연은 눈을 감고 그저 시아버님의 인자했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로지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무덤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제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셔요. 서연은 차디찬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에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시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서연은 지치지 않고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막아놓기도 하고 서연이 앉아 절을 올릴 때 어딘가에서 흙덩이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때마다 아버님의 무덤을 정성스레 관리하였지요. 아버님,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할 것이니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서연의 목소리는 산속의 찬 공기를 타고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숨어 지켜보던 왈패도 서연의 그 우직한 모습에 잠시 멈칫할 정도였지요. 돈을 받고 겁을 주러 왔지만 저 가녀린 여인이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9일이라는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아주버니 부부는 더 노골적으로 서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괭이와 삽을 손질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지요. 이제 마을에서는 박영감 무덤 밑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49일째가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은 그리도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정작 해가 뜨니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맑기만 하였지요.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정갈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아버님과의 약속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아주버니 박주와 형님 윤서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주는 이미 허리춤에 커다란 괭이를 차고 있었고 윤서는 삽을 든 채 서슬 퍼런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재수 씨, 오늘이 그날이지. 드디어 49일째가 되는 날이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수 씨한테만 무덤을 준 이유, 이제 우리도 좀 알아야겠소. 오늘 우리가 무덤까지 같이 가줄 테니 그리할게.
윤서가 거칠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동서. 오늘까지 그 험한 산길을 혼자 오르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우리도 가서 아버님께 절도 올리고 그 밑에 든 게 뭔지 구경도 좀 하려고 해. 어서 앞장서.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인륜이나 도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황금을 향한 굶주린 탐욕만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서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아버님께서는 저에게만 49일 동안 향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제발 제가 조용히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덤 밑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허튼 소리 마라. 박추가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장손이다. 내 아버지 무덤 밑에 든 건 당연히 내 것이거늘 어디서 감히 니년이 독차지하려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박추는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는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왈패들과 도굴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로 곡괭이와 가마니를 챙겨 들고 있었지요.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주버니 부부가 시키는 대로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평소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서연은 아주버니 부부를 돌아보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아버님, 아주버니하고 형님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아버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디어 산기슭 박영감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은 무덤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곳을 둘러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추가 도굴꾼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어서 파헤쳐라. 분명 봉분 아래쪽에 금괴나 보석함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이놈들 목숨 모두 없는 줄 알아. 도굴꾼들이 시퍼런 곡괭이를 치켜들고 무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무덤을 훼손하다니요. 천벌받을 짓입니다. 아주버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버님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박추가 서연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니년도 저 무덤 밑에 든 걸 알기에 저러는 게지? 여봐라, 저 년을 묶어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아예 저 무덤 옆에 생매장에 버리란 말이야. 서연은 차디찬 흙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왈패들이 서연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도굴꾼들의 곡괭이는 무정하게도 봉분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정성껏 가꾸어온 잔디가 흉하게 뜯겨나갔지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뚜벅뚜벅 힘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척이 들리자 곡괭이질을 하던 도굴꾼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청명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박추와 왈패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보았지요.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기계가 넘치는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광군을 거느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온 김진석 선비였습니다. 박추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안 일에 참견이냐? 보아하니 그리나 있는 선비 나부랭이 같은데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물러가라. 진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서연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더니 박추를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내 이곳에 박석 장군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오.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정말 가관이로구먼. 그대의 아버지는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라 변방을 지키던 장군이셨음을 모르는 모양이군. 어찌 자식이라는 자가 아비의 무덤을 파헤치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오. 장군.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박추와 윤서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저 땅을 좀 가진 농사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박영감은 장터에서 왈패들에게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진석을 비범한 무예로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석은 영감의 실력에 놀라 정체를 물었지만 영감은 그저 허허 웃으며 사람 도리를 했을 뿐이라며 떠났지요. 하지만 진석은 끝내 영감을 찾아내어 은혜를 갚겠노라 맹세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진석은 품속에서 종이 뭉치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박영감이 죽기 전 진석에게 은밀히 보낸 서신이었지요. 박석 장군님의 뜻에 따라 이 무덤을 끝까지 지켜준 며느리에게 기와집 판채와 전답의 문서를 드릴 것이오. 박추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기와집이랑 전답이라니. 아버지에게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왜 그걸 전현한테 줘? 당장 그 문서 내놓지 못해. 박추가 왈패들에게 신호를 보내 진석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에게 배운 비범한 기운을 내뿜으며 왈패들을 단숨에 제압했지요. 예리한 눈빛을 보내던 진석은 서연을 아련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먼지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진석은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 많으셨소. 장군님의 해안이 어찌 이리 정확하신지 이제야 깨달았구려. 부인의 그 굳건한 마음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했소. 서연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서연 역시 시아버님이 변방을 지키던 장군이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진석은 싸늘한 목소리로 박추 부부를 윽박질렀습니다. 나는 장군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제부터는 장군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일을 직접 처리할 것이다. 아비의 무덤을 도굴하려 하고 효부를 협박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조만간 관가에서 이놈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까지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게야. 그제야 아주버니 부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더니 괭이와 삽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산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무덤가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서연은 파헤쳐진 흙더미를 손으로 매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버님,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려 한 것이옵니까?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진석은 서연의 곁에 묵묵히 서서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곁을 묵묵히 지키던 김진석은 품속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지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아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방금 하신 말씀이 참말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군이셨다니. 그저 땅 조금 일구며 사시던 평범한 농사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무덤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의 눈앞에는 장터에서 겪었던 그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부인, 이제는 다 말씀드릴 수 있겠구려. 박석 장군님은 변방을 지키던 용맹한 장수였소.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공명심을 버린 채 이곳으로 숨어드신 게요. 내가 장군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찬찬히 말씀드리겠소. 진석은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잠시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왈패 무리와 시비가 붙고 말았지요. 진석은 글만 읽던 선비였으니 몽둥이를 휘두르는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선비놈이 어딜 감히 우리 길을 막아.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왈패들이 진석을 에워싸고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구석에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국밥을 드시던 노인이 느릿하게 일어나 다가왔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박영감이었습니다. 이보게들, 젊은 사람이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너무 박하게 굴지 말게나. 여기 국밥 한 그릇씩 먹고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잊어버리게. 박영감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왈패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지요. 어디서 늙은이가 훈수질이야. 죽고 싶어 환장했군. 사내 중 하나가 영감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밀친 사내가 뒤로 낮아빠진 것입니다. 당황한 왈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박영감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왈패 5명이 흙바닥에 나뒹굴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영감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진석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진석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그 비범한 무예를 보니 예사분이 아니신 듯합니다. 박영감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허허, 늙은이가 소일거리로 몸 좀 풀었을 뿐이네. 보아하니 공부하는 선비로 보이는데 나중에 꼭 급제해서 좋은 관리가 되게나.
사람 도리만 하고 살면 그것으로 족한 법이지. 그날 이후 진석은 영감의 비범함에 반해 수소문 끝에 사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박영감은 한사코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진석의 끈질긴 정성에 결국 마음을 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영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석에게서 선비의 기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가여운 며느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오늘도 박영감은 진석의 편지를 흐뭇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였지요. 곧 임종을 앞둔 박영감은 훗날 며느리를 지켜줄 사람으로 진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정령 은혜를 갚고 싶다면 내가 죽고 난 뒤 이 봉투에 담긴 집과 땅 문서를 고이 간직했다가 49일째 되는 날 내 무덤으로 찾아오게. 그날 무덤으로 찾아오면 자네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네. 진석은 그 편지를 받고 참으로 의아했지요. 은혜를 갚으려면 생전에 찾아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제사를 지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49일까지 기다렸다가 무덤으로 오라니 말이에요. 하지만 진석은 박영감을 믿고 묵묵히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49일째 되는 날, 진석은 그제야 박영감의 의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흙탕물이 되도록 무덤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 서연의 처절한 효심과 아비의 무덤을 파서라도 재물을 탐하려는 자식들의 추악한 탐욕을 동시에 본 것이지요.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소. 여기 이 문서들은 장군님께서 부인에게 물려준 진짜 기와집과 전담 문서들이요. 장군님은 큰아들 내외의 탐욕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빚더미에 오른 빈 껍데기만 남겨두신 것이요.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시아버님이 왜 자신에게 고작 무덤 하나만 물려주셨는지, 왜 49일이라는 모진 시간을 견디게 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시아버님은 서연의 진심을 세상에 증명하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자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아버님의 생전 모습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어쩐지 가끔 마당을 쓸 때도 그 움직임에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가끔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깊고 쓸쓸해 보이더니 다 이유가 있었지요. 여기 장군님의 도장이 찍힌 기와집 한 채의 집 문서와 기름진 논밭 수천 평의 전담 문서요. 이건 이제 부인의 몫이요. 이 문서는 아버님이 생전에 처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말하자 진석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미리 손을 써두신 게지요. 저도 장군님이 어찌하신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가장 신뢰하는 곳에 재산을 맡겨두었다가 49일째 되는 날 저를 통해 부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셨겠지요. 진석은 박영감의 유언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치고 말았습니다. 장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장군님께서 부인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줬다면 큰아들 내외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거나 부인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는 무덤 하나라는 짐을 지워 큰아들 내외의 눈을 돌리게 했고 49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도 부인의 지극한 효심을 목격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큰아들 내외가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함부로 부인을 내쫓지 못할 것이고 그 49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한양에서 이곳까지 내려올 시간을 번 것입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무덤 하나만 상속하셔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서연은 무덤의 차가운 흙을 만지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죽어서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치밀하고도 따뜻한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도망갔던 박주와 윤서가 마을 사람들을 우르르 이끌고 나타난 것이지요. 박주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저 년이 웬 낯선 사내와 짜고 아버님 무덤에서 보물을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무덤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진석이 앞을 당당히 막아서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석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나는 이번에 이 고을로 부임하게 될 김진석이요.
여기 있는 박추와 그 처인 윤서는 고인이 된 아버님의 무덤을 도굴하려 하였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위협하여 그 죄가 매우 중하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품에서 박영감의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들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박 장군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과 재산 양도 문서가 있어. 장군님께서는 큰아들의 폐륜을 미리 아시고 모든 합법적인 재산을 며느리 서연에게 물려준다고 명시하셨소. 이 문서는 박 장군님께서 내가 직접 처리하실 원하셨으니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소. 박추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저놈이 고을원님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소.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준다고 하셨단 말이야. 진석이 무섭게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기 박추에게 준 기와집과 논밭은 사실 이미 빚더미에 오른 저당 잡힌 땅들이었소. 장군님께서는 당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실제 가치 있는 재산은 모두 안전하게 빼돌려 서연 부인에게 넘기신 것이오. 당신이 차지한 것은 빈 껍데기뿐이고 이제 남은 것은 아비의 무덤을 파헤치려 한 죄로 받을 엄한 처벌뿐이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박추 부부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에라, 이 못된 놈들.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인 줄도 모르고 천벌을 자초했구나.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구를 하려 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진석의 부축을 받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영감이 며느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였지요. 서연은 마을을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시아버님의 무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무덤가는 고요했고 파헤쳐진 흙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의 그 깊고도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 아버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연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을 느끼며 진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산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간 박추와 윤서는 얼마 가지 않아 포승줄에 묶여 고을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은 박추와 윤서가 고개를 들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진석이 예고한 대로 고을 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추는 기를 쓰며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또, 이것은 억지요. 제 아비의 무덤에 보물이 들었나 확인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윤서 또한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거들었지요. 맞습니다, 사또. 저희는 그저 아버님이 며느리에게만 몰래 남기신 게 있나 싶어 확인하려 한 것뿐입니다.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짜고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하니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석은 박영감의 친필 유언장과 상단의 장부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추와 윤서를 내려다보며 책상을 콱 내리쳤지요. 이 고약한 놈들아. 그것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구나. 박 장군님께서는 니놈들의 탐욕을 진작에 꿰뚫어 보시고 니놈들에게 준 기와집과 논밭을 이미 담보로 잡아 상단에 넘기셨느니라. 니놈들이 지금 차지하고 앉은 그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다. 박추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문서가 분명 제 손에 있는데. 진석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만 있으면 무엇하느냐. 이미 수년 전부터 장군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서연 부인의 이름으로 상단에 올려두었단 말이다. 니놈들은 그저 관리인 노릇이나 하도록 설계해 두셨느니라. 이러고도 감히 거짓을 말하느냐. 게다가 아비의 봉분을 파헤치려 한 도굴죄와 효부를 협박한 죄까지 더해졌으니 니놈들은 이제 패가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추 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아버지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영감은 재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끔 만든 것이지요. 결국 박추와 윤서는 곤장 5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은 환수가 되었고 빈손으로 쫓겨나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겠지요. 서연은 진석과 함께 시아버지가 남겨준 진짜 유산인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마을 서편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집은 박석 장군이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도 언젠가 서연에게 주려고 정성껏 갖고 온 곳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서연을 반겼습니다.
진석은 마루에 걸터 앉아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오. 부인이라면 이 집과 재산을 지켜낼 자격이 충분하오.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려.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저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진석은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굴과 귀가 빨개졌지요. 부인, 나는 그저 장군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을 뿐이었소.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도 무덤을 지키려 몸을 던지던 부인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소. 장군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인연이 바로 부인임을 말이오.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주지 않겠소. 서연은 놀라서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토록 기계 있는 고을 원님이 갑자기 청혼을 하다니. 서연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요. 사또나리.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저처럼 천한 과부와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진석은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장군님께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소. 정을 두고 있는 여인이 없어서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오. 그러자 장군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소. 무덤을 찾아온다면 아마도 자네의 인연을 찾을 수도 있을 걸세. 진석은 숨을 삼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소. 장군님께서는 부인을 지켜줄 사람으로 바로 날 택한 것이오. 나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결심한 것이 분명하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멸시와 천대를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자신을 고귀한 여인으로 존중해주는 든든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맺어주신 이 소중한 인연,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정식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서연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새로 넌님을 신랑으로 맞았다고 칭송했지요. 서연은 박영감의 집과 땅을 상속받은 뒤에도 예전의 검소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준 전답에서 나온 곡식으로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과부라 부르지 않고 장군님의 지혜로운 며느리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석 장군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진석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려 산기슭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바람에 젖어 통곡하던 그 길이 이제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한 꽃길이 되어 있었지요. 무덤 앞에 절을 올린 서연이 잔잔한 목소리로 시아버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무덤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부디 그곳에서 아드님과 함께 편안히 쉬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고생했다, 장하다 하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진석 또한 장군의 무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이 믿어주신 대로 이 사람을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라는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서연은 훗날 진석과 함께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장군의 무덤이 남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효와 예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박영감은 며느리의 정성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며느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거대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곡간의 쌀이나 문전옥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굳건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장강대임어서야 필선고기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겪게 한다는 뜻이지요. 서연이 겪은 49일의 고난과 끝내 찾아온 복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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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